프랑스 파리에서 국제안보학을 전공하는 한 학생이 평범한 아침 뉴스를 보다가 완전히 충격에 빠지게 되는데요. 한국 관련 뉴스 하나가 그녀의 세계관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거든요. 처음에는 단순한 정치적 발언으로 여겼지만 친구들과의 논쟁을 거치면서 점점 더 깊은 의문을 품게 되었는데요. 과연 작은 나라 한국이 정말 미국 같은 초강대국의 핵 전략까지 좌우할 수 있을까요? 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서울까지 날아간 그녀가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일까요? 저는 파리 정치대학 국제안보학과 석사과정을 밟고 있는 클레어 르누아르입니다. 매일 아침 세느강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는 게 제 일상이었죠. 그런데 오늘 아침은 달랐어요. 스마트폰 화면에 떠오른 한 줄의 뉴스가 제 평온한 일상을 완전히 뒤흔들어 버렸거든요. 한국 공격 시 미국이 북한에 핵 타격할 것. 처음엔 오타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면 번역 오류이거나요. 하지만 여러 언론사에서 동시에 보도하는 걸 보니 사실이었어요. 한국의 국가정보원장 지명자가 직접 한 발언이라는 거죠.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어요. 평소 냉철하고 이성적이라는 소리를 듣던 제가 이렇게 당황하는 모습이 스스로도 신기했습니다. 제가 알던 한국은 그저 미국의 든든한 동맹국 정도였거든요. 물론 중요한 나라이긴 하지만 미국의 핵 전략을 좌우할 만큼 영향력이 있는 나라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한반도라는 지역 자체를 불안정하고 예측 불가능한 곳이라고 여겨왔거든요. 북한의 도발, 한국의 대응, 미국의 개입 이런 패턴이 반복되는 지역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었던 거죠. 커피잔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기사를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싶어서요. 미국이 다른 나라를 위해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건 역사상 거의 없었거든요.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는 더더욱 그랬죠. 냉전 시대에도 이런 명확한 핵 보복 의지를 표명한 경우는 드물었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을 위해서라면 북한의 핵 타격까지 감행하겠다는 발언이라니 이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제 전공이 국제안보학이다 보니 핵 전략의 복잡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핵무기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국제정치의 판도를 바꾸는 절대적 수단이에요. 그런 수단의 사용을 공개적으로 언급한다는 건 정말 무게가 다른 일이죠. 제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과연 그런 위치에 있는 나라였나요? 제가 그동안 한국을 너무 과소평가했던 건 아닐까 싶어서요. 아니면 이게 단순한 정치적 수사일 뿐일까요? 하지만 국가정보원장이라는 위치에서 나온 발언치고는 너무 구체적이고 강했어요. 더군다나 이런 민감한 사안을 공개적으로 언급한다는 건 상당한 배경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룸메이트인 사쿠라가 부엌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일본에서 온 친구인데 평소 동아시아 정치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저는 얼른 사쿠라를 불렀어요. 사쿠라, 이거 봐봐. 한국 관련 뉴스인데 정말 신기해. 사쿠라는 제 폰을 받아들고 기사를 읽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아, 이거? 그냥 한국이 또 미국 뒤에 숨으려는 거 아냐? 한국은 늘 그래왔잖아. 자기들이 능동적으로 뭔가를 결정하거나 주도하는 건 별로 못 본 것 같은데. 미국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게 한국 아니야? 사쿠라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과 비슷했어요. 일본 입장에서 보면 한국이 독자적인 영향력을 갖는다는 게 좀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단순히 미국 뒤에 숨는 거라면 굳이 이렇게 강한 표현을 쓸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때 중국에서 온 동기 리웨이도 거실로 나왔어요. 리웨이는 항상 지정학적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보는 친구였거든요. 특히 미중 관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예민하게 반응하곤 했어요. 뭘 그렇게 진지하게 얘기해? 저는 리웨이에게도 같은 기사를 보여줬어요. 리웨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명백히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려는 전략이야. 한국이 결정한 게 아니라 미국이 한국을 앞세워서 중국에게 압박을 가하는 거지. 한국은 그냥 도구일 뿐이야. 진짜 결정권자는 미국이고 한국은 그냥 말만 하는 거라고. 두 친구의 반응을 들으면서 저도 어느 정도 동조하게 됐어요. 사실 그게 더 합리적인 해석처럼 보였거든요. 한국이 독자적으로 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건
좀 믿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의문이 남았습니다. 정말 그런 걸까요? 그렇다면 왜 하필 한국만 명시한 걸까요? 며칠이 지났지만 그 뉴스가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사쿠라와 리웨이의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뭔가 빠진 조각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도서관에서 한미동맹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하더라고요. 단순히 미국이 일방적으로 보호해주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얽히고 설킨 이해관계가 있었어요. 마침 이번 주에 동북아 핵전략 수업이 있었어요. 발표를 맡은 저는 한국의 해구산 문제를 주제로 선택했습니다. 사실 이 기회에 제 의문을 좀 해결해보고 싶었거든요. 발표 준비를 하면서 알게 된 건데 한미 간의 핵협력이 생각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체계적이었어요. 단순한 우산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시스템이었다고나 할까요? 발표 당일 교수님과 동기들 앞에서 저는 한국의 해구산 정책에 대해 설명했어요. 그런데 발표 중간에 사쿠라가 손을 들었습니다. 클레어, 그런데 결국 한국은 여전히 미국의 꼭두각시 아냐?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하잖아. 사쿠라의 말에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어서 말했습니다. 꼭두각시라고 하기엔 좀 복잡한 것 같아요. 한국도 나름의 협상력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자 리웨이도 끼어들었어요. 협상력이라고? 오히려 일본이 미국과 더 긴밀하지 않나? 군사기지도 더 많고 경제적 연관성도 크고. 리웨이의 말에 사쿠라가 조금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일본과 중국 사이에 미묘한 경쟁 의식이 느껴졌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친구들도 각자의 관점에서만 보고 있구나 싶었어요. 근데 왜 이번 발언은 유독 한국만 명시했지? 제가 던진 이 질문에 교실이 다시 한번 조용해졌습니다. 사실 저도 정확한 답을 알고 있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게 핵심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만약 한국이 정말 그냥 도구에 불과하다면 굳이 한국을 특별히 언급할 이유가 없잖아요. 교수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좋은 질문이네요. 실제로 핵 억제력이라는 건 단순한 무력이 아니라 복잡한 정치적 계산의 결과물입니다. 누구를 보호하겠다는 약속도 마찬가지죠. 수업이 끝나고 저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거든요. 사쿠라와 리웨이는 여전히 자신들의 관점을 고수했지만 저는 점점 더 궁금해졌어요. 한국이 정말 어떤 위치에 있는 나라일까요? 그날 밤 저는 한국 관련 자료들을 더 찾아봤습니다. 한미 상호방 위조약, 연합사령부 체계, 핵협의 그룹 같은 단어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정교한 시스템이었어요. 단순히 일방적인 보호관계가 아니라 서로 의존하는 구조였던 거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이 미국의 핵전략 결정 과정에 참여한다는 부분이었어요. 물론 최종 결정권은 미국에 있지만 한국의 의견이 반영되는 구조가 있더라고요. 이건 다른 동맹국들과는 좀 다른 특별한 관계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았습니다. 과연 한국이 미국의 핵 사용 결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이번 발언이 정말 한국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증거일까요? 아니면 그냥 정치적 수사일까요? 며칠 후 동북아 핵전략 수업에서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교수님이 한미일 삼각협력에 대한 토론을 주제로 내주셨거든요. 저는 이 기회에 제 의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탐구해보고 싶었어요. 특히 한국의 역할에 대해서 말이죠. 토론이 시작되자마자 사쿠라가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한미일 협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일본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일본은 미국과 가장 오랜 동맹 관계를 유지해왔고 경제적으로도 훨씬 강하죠. 한국은 솔직히 미국 전략의 수혜자일 뿐이에요. 사쿠라의 발언에 리웨이가 바로 반박했습니다. 잠깐, 그건 좀 일방적인 시각 아냐? 지정학적으로 보면 한국의 위치가 훨씬 중요해. 중국과 직접 맞닿아 있고 북한 문제의 최전선에 있잖아. 일본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후방이고. 두 친구의 언쟁을 듣고 있던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보고 싶었어요. 둘 다 맞는 말이긴 한데 저는 좀 다른 걸 궁금해해요. 최근에 한국 국정원장 지명자가 한 발언 말인데 한국이 공격받으면 미국이 북한에 핵 공격을 할 거라고 했잖아요. 이게 정말 한국의 협상력을 보여주는 걸까요?
제 질문에 사쿠라가 즉시 반응했어요. 그건 그냥 미국의 전략적 발언이야. 한국이 요청한 게 아니라 미국이 자기 목적을 위해 하는 말이지. 한국은 여전히 미국의 꼭두각시라고. 사쿠라의 말에 저는 조금 답답함을 느꼈어요. 왜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는 걸까요? 그런데 왜 하필 한국만 명시했을까요? 만약 그냥 미국의 일방적 전략이라면 굳이 특정 국가를 언급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리웨이가 끼어들었어요. 그건 명확해.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려는 거야. 한국을 앞세워서 중국에게 압박을 가하는 거지. 한국은 그냥 미국과 중국 사이의 완충 역할을 하는 거라고. 두 친구의 반응을 듣다 보니 점점 더 궁금해졌어요. 정말 한국은 그냥 수동적인 역할만 하는 걸까요? 아니면 실제로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때 교수님이 흥미로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이 흥미로운 토론을 하고 있네요. 하지만 동맹이라는 건 단순한 일방향 관계가 아닙니다. 특히 핵 억제력 같은 경우는 더욱 복잡한 정치적 계산이 들어가죠. 다음 주에는 실제 한국 국방 전문가를 모시고 특별 강의를 할 예정이니 그때 직접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수님의 말에 저는 기대가 되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정확한 답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사쿠라와 리웨이는 여전히 회의적인 표정이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도서관에 가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과연 한국이 어떤 나라일까요? 정말 미국의 꼭두각시일까요? 아니면 나름의 영향력을 가진 파트너일까요? 이번 핵 공격 발언이 그 답을 주는 열쇠가 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문제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건 말이에요. 단순히 강국과 약국, 보호자와 피보호자로 나눌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었어요. 다음 주가 되어서도 저는 계속 그 문제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미국의 핵 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나라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미국의 전략적 목적을 위한 도구일까요? 이 질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도서관에서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던 중에 흥미로운 걸 발견했습니다. 한미 핵협의그룹이라는 조직이 있더라고요. 한국과 미국이 핵 전략에 대해 정기적으로 협의하는 기구였어요. 이건 다른 미국의 동맹국들과는 다른 특별한 구조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한국이 미국의 핵 배치나 사용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채널이 있다는 점이었어요. 물론 최종 결정권은 미국에 있지만 적어도 한국의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왜 이런 특별한 관계가 만들어졌을까요? 저는 더 깊이 파보기로 했어요. 한국 전쟁 이후의 역사, 냉전 시대의 동북아 정세, 북한의 핵 개발 과정 등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알면 알수록 한국의 위치가 정말 독특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미국에게 한국은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동북아 전략의 핵심 거점이었어요.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고 일본과의 관계를 조율하며 북한을 억제하는 복합적인 역할을 하는 나라였던 거죠. 특히 북한 문제에서 한국의 역할은 절대적이었어요. 북한과 직접 대치하고 있는 당사자니까요.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정책을 결정할 때 한국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구조였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피해를 보는 건 한국이니까요. 그렇다면 이번 핵 공격 발언도 그런 맥락에서 나온 걸까요? 한국이 미국에게 북한이 우리를 공격하면 확실한 보복을 해달라고 요청한 결과일까요? 아니면 미국이 자신의 전략적 목적을 위해 한국을 내세운 걸까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중에 특별 강의 날이 다가왔어요. 한국에서 온 국방 전문가가 직접 와서 강의를 한다는 거였죠. 저는 이번 기회에 꼭 제 궁금증을 해결하고 싶었어요. 강의 전날 밤, 저는 질문을 정리해봤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핵 전략 결정에 실제로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이번 핵 공격 발언의 배경에는 한국의 요청이 있었나요? 한국은 정말 독자적인 안보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나라인가요? 사실 이런 질문들 뒤에는 더 근본적인 의문이 있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국제 정치를 강대국 중심으로만 생각해왔는데 중간 규모의 나라도 나름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걸까요? 특히 한국 같은 나라가 미국 같은 초강대국의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이 질문들이 단순히 학문적 호기심을 넘어서 저에게는 중요한 의미가 있었어요. 제가 앞으로 전문가가 되어서
국제 정치를 분석할 때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할지와 직결되는 문제였거든요. 드디어 특별 강의 날이 되었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온 분은 박진우 박사님이었어요. 전 국방부 전략분석실장이셨고 현재는 서울대 개건 교수로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첫인상부터 범상치 않았어요. 조용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박 박사님은 강의를 이렇게 시작하셨어요. 여러분이 한국에 대해 어떤 이미지를 갖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좀 다른 관점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그러더니 스크린에 한 장의 지도를 띄우셨어요. 동북아시아 지도였는데 한국의 위치가 빨간색으로 강조되어 있었어요.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보시죠. 중국, 러시아, 일본 사이에 끼어 있고 북한과는 직접 대치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불리한 위치 같지만 실제로는 매우 전략적인 위치입니다. 박 박사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집중하게 됐어요. 지금까지 제가 생각해왔던 것과는 조금 다른 시각이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한미동맹을 미국이 한국을 일방적으로 보호하는 관계로 이해하시는데 실제로는 훨씬 복잡합니다. 한국이 미국에게 제공하는 전략적 가치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때 사쿠라가 손을 들었어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한국이 미국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한다는 건가요? 박 박사님이 미소를 지으며 답하셨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첫째, 중국 견제의 최전선 역할이죠. 한국이 없다면 미국은 중국과 직접 대치해야 합니다. 둘째, 일본과 동남아를 연결하는 교량 역할이고요. 셋째, 북한 억제의 핵심 당사자입니다. 리웨이도 질문했어요. 하지만 결국 한국은 미국의 전략에 종속된 위치 아닌가요? 박 박사님의 답변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게 바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한미 핵공조는 단순한 의존 관계가 아닙니다. 한국이 직접 미국을 설득하고 구조화한 협정이에요. 오히려 미국도 이 구조에 의지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말에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이 미국을 설득했다고요? 박 박사님이 계속 설명하셨어요. 최근 핵 공격 발언도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건 미국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라 한국과 미국이 수년간 협의해온 결과입니다. 한국이 확장 억제라는 개념을 구체화하도록 미국을 설득한 거죠. 저는 완전히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제가 생각해왔던 것과는 정반대였거든요. 한국이 수동적인 수혜자가 아니라 능동적인 협상자였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한국이 실제로 미국의 핵 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제 질문에 박 박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물론입니다. 한미 핵협의그룹이 바로 그런 채널이죠. 한국의 안보 상황과 요구사항이 미국의 핵 전략에 직접 반영됩니다. 이건 다른 동맹국들과는 다른 특별한 관계입니다. 강의가 끝나고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지금까지의 제 생각이 얼마나 일차원적이었는지 깨달았거든요. 한국을 단순히 강대국들 사이에 끼인 작은 나라로만 봤는데 실제로는 자신만의 전략적 가치와 영향력을 가진 나라였던 거예요. 박 박사님의 강의가 끝난 후 저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정말 한국이 그런 영향력을 가진 나라일까요? 이론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고 해도 실제로는 어떨까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던 중에 박 박사님이 놀라운 제안을 해주셨어요. 여름방학 동안 한국국방연구소에서 인턴십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거였어요. 직접 한국 안보 정책의 현장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망설이지 않고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사쿠라와 리웨이는 시간 낭비라고 말렸지만 저는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한국이 정말 어떤 나라인지 말이에요. 서울에 도착한 첫날,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온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파리와는 전혀 다른 역동적인 에너지가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반도의 긴장감이 실제로 느껴졌어요. 이건 책으로만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국방연구소에서의 첫 미팅에서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한국의 안보 전문가들이 북한, 중국, 일본, 미국의 정책을 정말 세밀하게 분석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히 미국의 정책을 따라가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미 핵협의 그룹 관련 문서들이었어요. 물론 기밀 사항은 볼 수 없었지만 공개된 부분만으로도 충분히 놀라웠어요. 한국이 미국에게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미국이 그걸 검토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위기 시 자동 개입이 아닌 조건부 핵보복 가능성이라는 문구가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이건 단순히 미국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라 한국과 미국이 수년간 협상한 결과였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인턴십을 하면서 만난 한국의 젊은 연구원들도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이들은 자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고민의 결과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고 있었고요. 한 연구원이 이렇게 말해줬어요. 한국은 강대국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약소국도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만의 방식으로 국제 정치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특히 안보 분야에서는 더욱 그렇죠.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 덕분에 미국이 핵 쏜다고? 라는 질문이 이제 다르게 들렸거든요. 이건 단순히 미국의 일방적인 보호가 아니라 한국이 만들어낸 전략적 구조의 결과였던 거예요. 인턴십 기간 동안 저는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한국이 어떻게 자신의 지정학적 위치를 활용해서 영향력을 확대해 왔는지, 어떻게 미국과의 관계를 대등한 파트너십으로 발전시켜 왔는지를 직접 목격할 수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한국 사람들의 안보 의식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이들에게 안보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일상의 현실이었어요. 그리고 그 현실을 바꾸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었고요. 인턴십이 중반에 접어들면서 저는 점점 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한국이 정말 미국의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나라라는 것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영향력이 단순히 우연이나 운이 아니라 치밀한 전략과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라는 것도 깨달았어요. 어느 날 저는 한국 국방부의 고위 관계자와 인터뷰할 기회를 얻었어요.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미동맹은 이제 단순한 보호관계가 아닙니다. 서로의 전략적 이익을 조율하고 협력하는 파트너십이죠. 특히 핵 문제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질문했어요. 그렇다면 최근의 핵 공격 발언도 그런 파트너십의 결과인가요? 그분이 미소를 지으며 답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이건 하루아침에 나온 발언이 아니에요. 수년간의 협의와 조율의 결과입니다. 한국이 요구했고 미국이 검토해서 나온 정책이죠. 그 순간 저는 완전히 이해했어요. 한국 덕분에 미국이 핵 쏜다고? 라는 질문의 진짜 의미를 말이에요. 이건 한국이 수동적으로 보호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한국이 능동적으로 만들어낸 안보 구조라는 뜻이었어요. 인턴십의 마지막 주에 저는 정말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한미안보협의회의 준비 과정을 참관할 기회를 얻은 거예요. 물론 핵심 내용은 볼 수 없었지만 그 과정만으로도 충분히 인상적이었어요. 한국 측 참가자들이 미국 측에 제시할 안건들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이들은 단순히 미국의 결정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한국의 입장을 전달하고 협상하고 있었어요. 특히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부분에서 한국 측의 주도적인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이 직접 당사자이기 때문에 미국도 한국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구조였거든요. 인턴십이 끝나갈 무렵 저는 파리에 있는 사쿠라와 리웨이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제가 서울에서 경험한 것들을 들려주고 싶었거든요. 정말 한국이 그렇게 적극적이야? 사쿠라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응, 정말이야. 한국은 단순히 미국의 보호를 받는 나라가 아니라 미국과 함께 동북아 전략을 만들어가는 파트너야. 리웨이도 의외라는 표정이었어요. 그렇다면 중국도 한국을 다르게 봐야 하는 건가? 그럴 것 같아. 한국은 단순히 미국의 도구가 아니라 자신만의 전략적 목표를 가진 나라야. 통화를 마치고 저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이제 이 도시가 완전히 다르게 보였어요. 강대국들 사이에 끼인 작은 나라가 아니라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역동적인 나라로 말이에요. 파리로 돌아온 후 저는 졸업 논문 발표를 준비했어요. 주제는 당연히 한반도의 실질적 균형자 역할이었죠. 서울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의 전략적 위치와 영향력에 대해 새로운 분석을 제시하고 싶었거든요. 발표 당일 교실에는 사쿠라와 리웨이를 포함해서
많은 동기들이 모였어요. 박 박사님도 화상으로 참석해 주셨고요. 저는 긴장하면서도 설레는 마음으로 발표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한국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한국은 그저 미국의 동맹이 아닌 미국의 결정을 바꾸는 파트너입니다. 제 첫마디에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서울에서 경험한 것들을 하나씩 설명해 나갔어요. 한미 핵협의 그룹의 역할, 한국의 능동적인 안보 정책, 그리고 최근 핵 공격 발언의 진짜 배경까지 말이에요. 한국이 미국에게 핵 보복을 요청한 게 아니라 한국이 미국과 함께 만들어낸 전략적 구조입니다. 이건 한국의 협상력과 전략적 사고의 결과예요. 사쿠라가 손을 들었어요. 클레어, 정말 그렇게 생각해? 한국이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나라라고?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어요. 네, 확신해요. 서울에서 직접 봤거든요. 한국은 자신의 지정학적 위치를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하는 나라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지금의 한미 관계죠. 리웨이도 질문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동북아 정세에서 한국의 역할이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해? 당연히요. 한국은 이미 중국과 일본, 그리고 북한 사이에서 균형자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거예요. 발표가 끝나고 교수님이 평가해 주셨어요. 클레어, 정말 훌륭한 분석이었습니다.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통찰력 있는 관점이었어요. 박 박사님도 화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클레어 학생이 한국의 진짜 모습을 잘 이해해 주신 것 같아서 기쁩니다. 한국은 작지만 강한 나라, 그리고 전략적으로 사고하는 나라예요. 발표를 마치고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처음 그 뉴스를 봤을 때의 충격과 혼란이 이제는 명확한 이해와 확신으로 바뀌었거든요. 사쿠라와 리웨이도 제 발표를 듣고 나서는 생각이 많이 바뀐 것 같았어요. 클레어, 나도 한국을 다시 보게 됐어. 정말 단순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 사쿠라의 말에 리웨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국제 정치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구나. 중간 규모의 나라도 나름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 그날 밤 저는 혼자서 생각에 잠겼어요. 몇 달 전만 해도 한국 덕분에 미국이 핵 쏜다고? 라는 질문에 의문을 품었던 제가 이제는 그 질문의 진짜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어요. 전쟁은 단순한 무기 숫자 싸움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때로는 조용히 협상하고 설계해낸 신뢰가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억제력이 되기도 한다는 것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한국이 만든 카드였어요. 저는 이제 한국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됐어요. 강대국들 사이에 끼인 약소국이 아니라 자신만의 전략으로 국제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역동적인 나라로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한국의 모습에서 진짜 외교의 힘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조용한 나라를 과소평가하곤 해요. 하지만 진짜 힘은 큰 소리를 내지 않아도 세계를 움직일 수 있을 때 생기는 법이죠. 그리고 오늘 저는 그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는 걸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나라였어요. 그리고 그런 한국의 모습이 저에게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들 보내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